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해법이 필요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요? 저는 우선 제 경험과 판단으로 대략적인 해법을 찾고 그에 대한 최종 검증 혹은 상세 방법은 검색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대폰이 참 중요한 물건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주관을 통한 고민과 통찰보다는 수많은 매체들이 쏟아내주는 노하우나 남이 내려준 결론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전을 고리타분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고전을 읽는 이유는 현실을 개선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함이지 결코 고전의 내용을 오늘날과 내일에 고스란히 재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전은 어느 시대이든 간에 늘 시대의 부름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합니다.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책 제목이 굉장히 든든하죠.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어른의 공부. 책의 제목과 더불어 이 책을 참 잘 표현해주는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급변하는 내일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주관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동서양 고전을 통해 찾은 인생의 태도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한 4가지 공부를 다루어서 총 39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책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자가 말한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불이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다.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했던 말 중에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근본으로 세상의 바다와 땅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은 그 시대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고 지나치게 어려운 주장으로 난해한 철학자, 어둠의 철학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의 원리로 통찰했던 변화와 균형의 개념은 근현대의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은 변화의 책으로 불리는 중국 철학서 주역과 맥을 같이 한다. 주역에서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음이 바로 참다운 변화다. 라는 말로 변화의 핵심을 집약했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강과 인생의 비유로 생각해보면 그 뜻을 어느 정도 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강에 발을 담그지만 흐르는 물은 늘 다르다. 우리가 보기에 강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발을 담갔던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갔고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강물이 아니다. 이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의 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스스로 변화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역시 변화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 나간다면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만약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전혀 의도치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스스로 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다. 진정한 공부란 나 자신이 변화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다. 공부를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바뀐다.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내 삶도 바뀐다.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던 말이 이것을 뜻한다. 내가 마치 죽었다가 깨어날 정도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변신의 작가 카프카는 유일하게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던 절친한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들을 읽어야 할 거야.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자네가 쓰는 식으로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맙소사. 만약 책이라고는 전혀 없다면 그 또한 우리는 정히 행복할 게야.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누군가의 죽음 같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숲속으로 추방된 것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들이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책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을 깨버리고 완벽하게 변화해야 진정한 독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하지 못할 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힘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을 그렸던 카프카의 변신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마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다가 파멸하고 마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책을 통해, 공부를 통해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 그 사람의 뜻대로 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변화를 위한 또 한 가지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 은나라의 명군주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겨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고사. 진실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처럼 변화란 날마다 쌓아나가야 하며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변화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계기에 의해서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변화를 지속하고 결실을 얻으려면 날마다 지속해야 한다. 새해가 되었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결심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마음을 다진다고 해서 변화는 계속되기 어렵다. 많이 경험해 보았겠지만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 이벤트성 변화의 한계다. 또 한 가지, 제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한다. 한비자에는 수주대토라는 고사가 실려 있다. 송나라의 한 농부가 나무 구루터기에서 쉬다가 토끼 한 마리가 달려와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고는 기발한 생각을 한다. 죽을 힘을 다해 농사를 짓는 것보다 구루터기에 편하게 앉아 토끼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당연히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농부는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지만 간과한 것이 있다. 자신이 했던 단 한 번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타당한지 상황에 맞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우리도 흔히 범하는 잘못이다. 우리 역시 변화를 꾀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만의 경험과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 그 결과는 실패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완전하게 변화해야 한다. 조금 모양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문장을 본떠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요즘은 낡은 제도나 관습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우리 개인도 역시 변화를 할 때 이러한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는 낡은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낡은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낡은 방식을 남겨둬서는 완전한 변화를 꾀할 수 없다. 흔히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남겨두기 쉬운데 새로운 방식에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차하면 되돌아가려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카프카는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서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많은 책이 자신의 성 안에 있는 어떤 낯선 방에 들어가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네. 변화란 가둬두었던 자신의 외면만이 아니라 자신마저 모르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 바꿔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면을 직시해서 성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찾아내어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껍데기는 물론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속속들이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다. 잘 보고, 잘 살피고, 잘 관찰하라. 창의력은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을 하거나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비슷한 용어로 통찰력이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다. 통찰력은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살짝 가려져 있어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차이를 요약해보면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능력이고 통찰력은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쉽게 말해 창의력의 사람은 새로운 무엇을 발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까의 해답을 찾는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명저 총균쇠에는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7만 건에 달하는 특허권이 발행된다. 그 중에서 상업적인 생산에까지 이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쓰일 곳을 찾은 위대한 발명품이 하나 있다면 그 뒤에는 그렇지 못한 무수한 발명품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이다. 심지어는 처음에 어떤 필요에 의해 고안되었던 발명품들조차 나중에는 뜻밖의 다른 필요에 더욱 큰 가치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한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고안한 것은 원래 광산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였지만 증기기관은 곧 방적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었고 다시 기관차와 배를 움직이게 되었다. 이외에도 총균쇠에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토마스 에디슨의 축음기, 니콜라스 오토의 자동차 등 수많은 발명품이 처음에 의도하는 다른 용도를 찾음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처음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의 일이다. 축음기를 발명한 몇 년 후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이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마음을 바꾸어 축음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용도는 사무용 구슬기계였다.
다른 기업가들이 축음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넣으면 대중음악이 흘러나오는 주크박스를 만들었을 때 에디슨은 자기 발명품이 사무용이라는 중요한 용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전락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에디슨도 축음기의 주된 용도는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일이라는데 마지못해 동의했던 것이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 역시 창의력은 있었으나 통찰력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창의적인 인재들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 발명품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통찰력의 사람들이 찾음으로써 그 발명품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살려나갈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설사 천재적인 발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나갈 때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300여 년 전 동양에서도 이 이치를 꿰뚫어 보던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의 책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송나라에서 대대로 세탁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넣는 일이 많아서 그 집안에는 손발에 동상을 막아주는 비법이 전수되고 있었다. 하루는 소문을 들은 어떤 상인이 백냥에 그 비법을 팔라고 했고 그 사람은 가족회의를 열어 팔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가 평생 세탁일을 해도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준다고 하니 그 비법을 팔아버리자. 그들은 상인에게 비법을 팔았고 상인은 그 길로 오나라 왕을 찾아가 바쳤다. 마침 천하의 양숙인 올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자 오나라는 올나라를 침공했고 그 비법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한겨울 수전을 치르는 전쟁에서 오나라 병사는 동상이 생기지 않는 약을 발라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올나라 병사들은 손발이 얼어붙어 제대로 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결국 전쟁은 오나라의 큰 승리로 끝났고 상인은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비법을 팔아버린 송나라 사람은 여전히 고생하며 세탁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사는 장자가 친구 해시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다. 해시가 위나라 왕에게서 선물 받은 엄청 큰 조롱박이 쓸모가 없어 부숴버렸다. 고 하자 장자가 예를 들어 말해준 고사다. 해시가 친구인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자신이 위나라 왕에게서 선물 받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비록 왕이 선물했던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호기로운 인물임을 자랑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장자가 보기에 해시는 귀한 물건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한심한 인물일 뿐이었다. 장자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세탁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그것은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야. 지금 자네는 엄청나게 큰 조롱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그것을 배로 삼아 강이나 호수 위로 떠다닐 생각은 못하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불평만 한단 말인가. 자네는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일세. 통찰력은 물건의 용도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유용한 힘이다. 진시황의 숨겨진 아버지라는 풍문이 있는 여불위가 편찬했던 여씨 춘추에서는 통찰력을 관찰하는 능력이 주는 힘이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마음은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어서 측량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숨겨진 의지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오직 성인들만 할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은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에 성인들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기고 요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어 위정에서 공자는 다르게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잘 관찰해 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겠는가? 잘 살피고 잘 관찰하면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고 자신의 본심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공자는 2번씩이나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읽는 통찰력은 누구라도 세심한 관찰 능력을 기른다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통찰을 준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밝힐 놀라운 창의력은 발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발명품들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 통찰력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은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사물이나 물건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무엇일까? 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사물의 새로운 의미를 알고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것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사고하는 습관을 몸에 익힌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 인류 역사의 놀라운 발견들은 모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현상에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고전을 통한 지식이다. 고전이 말해주는 지혜가 내 삶에, 내 일에 적용될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 온고이지신, 즉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다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류이추, 즉 가까운 것으로 미루어 새롭게 생각을 넓혀 나가는 것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들이다. 성경, 전도서에 실려 있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도 원리를 유추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 숨겨진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고정관념과 타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안목과 세심한 관찰력이다.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모르는 쓸모를 찾아내는 통찰력,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소중한 지혜다. 치열한 경쟁이 아닌 여유와 휴식을 위한 공부. 톰 소여의 모험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다. 학교에 가지 않은 벌로 폴리몬의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 톰 소여는 고민에 빠진다. 무려 높이가 2m, 길이가 30m에 달하는 울타리다. 그 모습을 보며 비웃는 친구 벤. 하지만 톰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도 되는 양 신나게 휘파람을 불며 페인트 칠을 한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벤은 자기도 페인트 칠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지만 톰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애걸복걸하던 벤은 결국 먹고 있던 사과까지 갖다 바친 다음에야 겨우 그 일을 하도록 허락받는다. 그리고 울타리 곁을 지나는 아이들 모두가 톰의 계책에 넘어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갖다 바치고 페인트 칠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하루 종일 걸려도 하기 어려운 일을 잠깐 사이에 마친 톰은 폴리 이모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톰, 너도 한다면 하는 아이구나. 어떤가? 별로 교훈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이야기 속에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 책의 저자 마크 트웨인이 보여주는 내재 동기의 핵심 원칙이다. 페인트 칠이라는 지겨운 노동이 즐겁고 재미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겨우 할 수 있는 놀이가 된 것이다. 이 핵심 원칙이 바로 일과 놀이를 가르는 원리다.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일이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놀이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보상이 있게 되면 흥미진진하던 일이 틀에 박힌 일이 되고 놀이가 일이 된다. 일의 법칙은 매우 불공평한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바꿀 수 없다. 일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보수가 클수록 돈으로 받는 보수도 많아진다. 그가 이미 180년도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둔 후에 운동을 즐겼다라고 얘기한다. 공부로 뭔가를 해낸 공부의 달인들 역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를 즐겁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은 즐겁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사실은 그들조차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아니, 모른다기보다 무의식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하지만 공부의 달인들이 쓴 책들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공부나 성적에 대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공부 그 자체에 빠져서 공부했다. 공부나 성적을 의식하지 않으니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고 공부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공부에 몰입했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어린 시절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놀이나 게임을 생각해보자. 게임이나 레고 혹은 장난감 조립과 같은 일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혹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어머니가 몇 번을 불러야 겨우 저녁 밥상에 앉았던 기억,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나 놀이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몰입의 경지이다. 그러면 몰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예전에 우리는 어떤 일에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을 두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라고 했다. 옛날 한 농부가 신선이 사는 곳에 가서 바둑을 구경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도끼자루가 썩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속담이다. 요즘은 부질없는 일에 정신이 뺏겨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속담은 몰입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른 채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몰입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작 뉴턴, 토마스 에디슨, 알버트 아인슈타인, 리처드 파인만 등의 과학자를 비롯하여 예술가, 기업가, 정치가 등 남다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몰입의 사고법이다. 앞서 공자가 공부에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잊고 즐거워서 시름도 잊으며 늙음이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한다. 고 했던 것 역시 몰입의 경지를 보여준다. 몰입을 오늘날 과학적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별난 이름을 가진 교수다. 그는 스키, 무용 등을 할 때 우리가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은 채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연구하여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몰입은 일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 상태로 인식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몰입 상태는 우리의 감성 지능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눈앞에 있는 과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의식은 모두 내려놓게 되고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몰입에 이르면 사람들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정작 자신은 그 결과에 관심이 없어진다. 단지 몰입하는 행위 자체에서 쾌감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몰입하는 것은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기 목적성에 완벽하게 부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 한 가지는 휴식과 여유가 창조적 즐거움의 근원이다. 우리는 흔히 밤잠을 줄이고 휴식 시간도 없이 자신을 몰아붙여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자기 만족이 될지 몰라도 효율은 없다. 일도 공부도 마찬가지다. 지치고 힘든 상태로 공부를 하면서 몰입을 바라기는 힘들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는 자연히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즐겁게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우리의 뇌가 지쳐 있는데 즐거움이 생길 수 없지 않은가? 공부의 어원은 한가함, 그리고 휴식이다. 이로써 보면 공부의 근본은 치열함이 아닌 여유와 휴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벽에 부딪힐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오래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 행복을 주는 것은 배움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배움의 과정 역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처럼 공부도 삶도 마찬가지다. 흔히 여유가 없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18년간 귀양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공부의 법칙을 따르기는 힘들다. 학교라는 시스템의 한계도 있지만 당면한 성적이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까지 이런 공부에 매여 있으면 그 삶은 고달프다. 이제 매여서 하는 공부의 굴레를 벗어나야 할 때다. 어릴 때부터 목줄에 매여 있던 서커스의 코끼리는 자라서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얇은 목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각인해 놓은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로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공부의 즐거움, 빨리 찾고 터득할수록 행복한 삶이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지식을 다시 교양과 지혜로 넓혀나가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녹음을 할 때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하다 보니 텐션이 앞과 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뒤에는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데 앞에는 꽤 명랑합니다. 상대적으로요. 다음에는 좀 주의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 속으로 문구를 인용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다. 진정한 공부란 나 자신이 변화하며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다. 공부를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바뀐다. 치열한 경쟁이 마치 운명과도 같은 시대. 우리는 멈추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힘겹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잠깐 멈출 시간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를 채울 시간이다. 고난이 삶의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은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소명, 즉 자신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속에 빠져 여가를 얻지 못했다고 했던 다산의 고백은 잃어버렸던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높은 지위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강한 자존심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내가 꿈꾸는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발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정확히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부의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공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제 진정한 공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다. 중용의 도리는 일상의 도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용인 것이다. 무언가 심오한 원칙을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공부의 어원은 한가함, 그리고 휴식이다. 이로써 보면 공부의 근본은 치열함이 아닌 여유와 휴식이라 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벽에 부딪힐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오래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 행복을 주는 것은 배움이다라고 말했다. 이 책 속으로 문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고전을 읽어야 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